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다 보니 그렇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안 따라와 주네? 그러면 한 대 맞아야지. 대만의 20%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 20%도 더 때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오늘 워낙 돈을 긁어가는 게 눈에 보이고 한국을 안 이용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네. 입장에서는 네. 한국에 찾아온 기회는 너무나 명확하고. 조희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또 대표님 모시고 이 트럼프가 정말 전 세계를 휘젓고 다니고 있는데 해당 이슈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이 연방 관보를 통해서 일본의 기존 관세 15%를 추가로 부과하겠다. 이런 이슈가 있었죠. 원래는 EU랑 한국이랑 똑같이 그냥 15%다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 추가로 15%를 부과한다라고 또 발표가 돼가지고 논란이 되었다가 그 뒤에 다시 뭐 미국에서 뭐 대통령령을 수정하겠다라고 해서 다시 이제 뭐 최종 합산 15%로 조정이 되는 정말 그런 해프닝이 있었거든요. 이런 일이 발생한 또 배경은 무엇일까요? 트럼프 대통령의 협상 스타일을 봐야 되는데요. 네. 모호한 영역을 항상 남겨둡니다. 예를 들자면요. 지금 스위스에 39%인가 맞아요. 관세를 부과했잖아요. 스위스가 얼마나 난리가 났겠습니까? 자기들은 당연히 뭐 이렇게 언론에 따라서 얘기가 다르지만 스위스 정부는 이미 뭐 미국의 팀이랑 다 협상을 했고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유럽과 똑같은 거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 거기 39%가 이번에 때린 거잖아요. 그 이후로 나오는 스위스 언론들의 그 보도를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그러니까 얼마나 난리가 났겠어요. 스위스 의원들도 미국 하원이나 상원 찾아가서 아는 사람들한테 다 만나면서 로비를 하고 미국 의원들도 뭐 유럽에 자주 오고 스위스에 자주 올 테니까요. 물어보면 그 보도 중에 제가 너무나 재밌게 봤던 게 스위스 의원들이 왜 우리한테만 39%냐? 라고 물어봐도 공화당 의원들이나 민주당 의원들 그 누구도 39%의 근거를 밝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잘 모르겠다. 그냥 뭐 트럼프가 뭐 스위스 대통령이랑 얘기하다 화가 나서 자기한테 추가 양보를 안 해주니까 39%를 부과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왜 39%냐? 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 거기에 대한 가장 유력한 스위스 언론의 해석은 그겁니다. 스위스가 작년에 미국에 낸 대미 흑자가 한 385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10억 달러당 1% 붙여가지고 39%다라는 건데 그 이상의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하면서 물론 협상하는 사람들은 실무진들은 깔끔하게 협상을 하려고 하고 굉장히 하나하나 하겠지만 트럼프 대통령과의 협상은 뭔가 여지가 너무 많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15%다 합쳐서 15% 당연하지라고 생각을 했었겠지만 또 트럼프 대통령 입장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읽지 못하는 입장에서는 이 15%는 그냥 15% 아닐까라고 해서 그럴 가능성도 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그 모든 결정이 단 한 사람의 어떻게 생각하면 뭐 완벽하게 즉흥적인 건 아니겠지만 한 사람의 머리에서 나오다 보니 그런 디테일 하나하나까지 맞춰가기가 좀 어려운 면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관세 같은 거 나라의 그런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이슈고 미국 역시나 이제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도 있긴 하지만 그 팀을 꾸려서 전문가들이 합류해서 이렇게 딜을 하고 그래서 나온 건데 그게 또 갑자기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면은 뭐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임의로 숫자를 불러서 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게? 그게 뭐 스위스 사례가 이제 뭐 그렇다고 하고요. 그리고 일본도 하기에 5,500만 달러 투자한다고 할 때 그 금액도 원래 그 판때기에 보면 4천만 달러인가 적혀 있었잖아요. 그걸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지우고 5,500만 달러로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런 것처럼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확 바뀌다 보니까 그런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을 어떻게 실무진이 좀 못 따라가는 그런 측면도 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간에 그 아베 정권 당시에는 상당히 이 미국과 일본이 좀 친했잖아요. 그래서 일본이 많이 혜택도 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뭐 사실상 우리나라랑 비교를 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상황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간에 그 일본의 관세 수준과 한국과 비교하면 어떻다고 판단할 수 있을까요? 저는요. 관세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요, 뭐 이 협상이 이렇다 저렇다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여러 판단이 있지만 관세 수준, 이 얻어낸 관세 수준만으로 봤을 때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에 얘기했던 것보다는 우리에게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나쁘진 않은 상황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2기 정부가 처음 시작될 때 물론 이것도 트럼프 2기 행정부를 출범시켰던 그 주변 사람들의 생각일 수 있지만 그분들의 기고문들을 보면 관세는 동맹의 등급에 따라 결정이 될 거라고 했는데요. 한국이 아무래도 일본보다는 조금 낮은 동맹의 등급이라는 걸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어느 정도 인정을 할 때 일본과 유사한 수준, 그다음에 EU와 우리가 거의 같은 수준이 됐다면 우리 입장에서는 그걸 받기 위해서 우리가 좀 무리해서 남들보다 더 배팅을 하고 이런 게 분명히 있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그 숫자 자체만으로 봤을 때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나쁜 숫자는 아닌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아무튼 간에 원래 이제 일본은 미국의 최우방국이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 또 네. 예전에 저희 채널 나오셔가지고 이 아베 정권 당시에 정말 그 미국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그렇죠. 그 아베가 했던 다양한 액션들도 좀 보여주시면서 그 정도로 일본이 이 미국의 진심으로 이렇게 로비를 하기 때문에 일본이 많은 혜택을 받다라고 했는데 최근에 이 관세 협상 나온 거 보면은 사실 그런 혜택은 쏙 들어가 버린 것 같고 아무래도 이시바랑 사이가 안 좋은지 갑자기 이 미국이 일본의 뒤통수를 친 까닭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쩜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그 관계가 아베 총리 정도 됐을 때는 좀 다른 관계였지만 대부분의 정상들하고의 관계를 보면 어떤 우리가 인연을 맺고 할 때 그 관계가 쌓여가는 관계가 아니고요. 되게 휘발적인 일회적인 관계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친했던 사람들이라고 한 분들을 보면 예를 들자면 아예 정말 어떻게 표현하면 좀 아예 홀딱 벗고 나는 트럼프주의자해라 하는 사람들한테는 호의를 베풀었지만 그 외에 조금은 좀 예의나 체면을 차리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보통 일반적인 정상들의 경우는 트럼프와 그렇게 가까운 관계를 맺지는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보소나로 브라질의 그런 대통령 같은 경우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자기와 친했던 보소나로를 괴롭힌다, 정치적으로 탄압한다는 이유로 브라질이 50%의 관세를 때리고 막 그러잖아요. 네네. 그런 것처럼 그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트럼프와의 관계가 어떤 이렇게 누적적이라는 느낌을 보여주는 관계는 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베 때는 아베 때고 이시바는 이시바고 지금 일본이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잘 안 따라와 주네? 그러면 한 대 맞아야지 하는 게 어떤 트럼프의 동맹관 그리고 트럼프의 다른 지도자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만 얘기도 좀 살펴보겠는데 대만의 관세율은 일단 20%로 정해졌습니다. 처음엔 32%였다가 그나마 협상을 통해 낮춘 것인데 대만 역시 이제 일본 못지않게 미국의 이 우방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미국의 석세는 무엇인가요? 근데 저는 좀 대만 같은 경우는 좀 다르게 볼 필요도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대만의 작년에 대미 무역 수지 흑자가 649억 달러, 한국보다도 많았습니다. 한국이 한 550달러인데요. 네. 지금 우리나라는 1분기에 미국이 한 130억, 140억 달러 흑자 정도로 된다고 하고 작년보다 많이 내려갈 거라고 하잖아요. 대만은 이미 올 1월부터 7월까지 해가지고요. 한 670억 달러. 이거 작년보다 더 많이. 두 배네요, 두 배? 예, 작년보다 더 많이 흑자를 봤어요. 이제 물론 이제 관세가 내린다고 하니까 미리 이제 대만이 워낙 반도체고 하니까 그걸 땡겨서 수입한 것들이 있겠습니다만 어찌됐든 대만의 경우에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가장 계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동맹이나 어떤 중국과의 관계에서 봐주기에는 너무나 핵심적인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요. 한국과는 또 다른 레벨의 핵심적인 반도체를 만들고 있고 거기에다가 또 천문학적인 대미 무역 흑자를 지속적으로 기록하는 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TSMC나 이런 걸 쪼아서 어떻게든 공장을 미국으로 땡기려고 하는 거고요. 그런 상황인 걸 볼 때 대만에 대한 압박은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입장에서 좀 부러운 압박인 거죠. 어떤 대체 불가능한 기술로 그리고 그 미국이 원하는 공급망에서 가장 핵심적인 걸 가지고 미국이 압박을 하지만 그 압박에도 사실은 미국이 단기간에 대안을 만들기 힘든 그런 성체를 구축한 나라라고 생각이 되니까요. 어떻게 생각하면 대만의 20%는 트럼프 입장에서는 저 20%도 더 때리고 싶었을 것 같아요. 오늘 워낙 돈을 긁어가는 게 눈에 보이고 자신의 주장이 어떻게 생각하면 틀리다는 걸 증명할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잖아요. 대만이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좀 대만은 우리나 일본이랑은 조금 더 다른 상황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대만을 더 갈취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겠네요. 어떻게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 저는 돼가고 있고 어떻게 생각하면 대만은 정말 반도체 원툴 국가처럼
전자제품 원툴 국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대만 입장에서도 지금 이 사이클 탔을 때 최대한 이익을 내야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만은 이게 어떤 안보적인 측면을 봤을 때도 대만에 저렇게 큰 무역 흑자를 가진 걸 우리가 가져와야 되고 반도체도 더 가져와야 되고 그렇다고 저거를 계속 놔두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보입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뭐 테슬라도 그 삼성전자한테 수주를 줬고 또 애플의 차세대 칩도 이제 삼성전자에서 제조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본다면은 좀 이 대만의 의존도를 좀 줄이려고 하는 좀 미국의 큰 틀에서의 전략 이런 거라도 좀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거를 서로 뭐 이렇게 어느 정도 공유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워낙 TSMC라는 걸출한 기업이 있고 그로 인해서 대만이 또 뭐 여러 반도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만 하나에만 기대면 우리가 위험해질 수 있다라는 건 뭐 미국이 계속 생각했던 거고요.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어느 정도 현실로 옮겨가는 게 그런 삼성전자에 대한 새로운 뭐 그 계약이나 이런 걸로 나타나는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한국은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그나마 이제 선방했다는 평가가 우세적인데 우리 정부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이 조선업을 협력하도록 제안하면서 한국이 미 해군의 부족한 군함 정비 건조 능력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사실상 이제 마스가 이걸 좀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군산항을 함정 뭐 MRO 기지로 활용하겠다라는 구성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한국에 찾아오는 기회는 무엇일까요? 저는 뭐 이 기회란 건 너무나 뭐 기사도 많이 나고 해서 기회는 너무나 당연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기 그 이지스함 하나 만드는데요. 미국은 7년 8년인데 한국은 3년 걸린다 그러고 구축하면 뭐 7, 8년인데 한국은 2, 3년. 그다음에 비용도 3분의 1이다. 라는 게 뭐 너무나 이렇게 그냥 그것만 봤을 때는 한국을 안 이용하면 이상한 거잖아요. 그렇죠. 미국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당연히 기회인데요. 뭐 주식도 그렇고 뭐 모든 것도 그렇지만 너무나 완벽한 시나리오나 너무나 완벽한 수익이 있을 때는 거기에 무슨 가시가 있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그게 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군이나 이 안보 문제는 굉장히 민감하고 정치와 엮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한국으로 대부분 갔을 때 뭐 군산항이나 뭐 어디 다른 데서 거제나 이런 데 한두 곳에서 그런 걸 하면 모르겠는데 이게 대규모로 한국을 가는 걸 미국 정치권이 그냥 보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듯이만 뭐 반도체도 대만에만 의존하는 걸 굉장히 크게 해가지고 뭐 삼성이나 이런 데로 나눠가는 게 국가 전략상 옳다고 하면 조선도 과연 그렇게 가는 게 미국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을 할까요? 저는 그 미국의 정치인들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갈까는 좀 의문이거든요. 단적인 예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미국의 항공모함이 부산에 왔을 때 중국인들이 그 드론으로 사진 찍다 걸린 적도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그게 굉장히 큰 문제인데 우리나라에서 그거를 어떤 간첩이나 이런 걸로 처벌할 법이 없기 때문에 그냥 훈방으로 넘어갔거든요. 근데 군산항에 예를 들자면요, 군산항이나 아니면 다른 한국의 항구에 그런 MRO를 크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제가 미국 정치인이면 저 중국이랑 너무 가까이 있는데? 라고 생각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대로 중국에서 보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국에 찾아온 기회는 너무나 명확하고 모든 걸 봤을 때 한국에 맡기면 가장 효율적이라는 게 명확합니다. 그러나 안보는 효율만으로 움직이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환호를 한다면 이제 여기 환호를 하고 우리의 기회가 왔다고 하면 그런 안보적인 문제를 어떻게 그리고 미국 정치권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안이 뭔지를 우리가 좀 더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요새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서방 국가의 그 동맹국 관점에서는 우리나라랑 일본 정도가 어떻게 본다면은 그 조선업 강국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원가 경쟁력이라든지 뭐 기술력 차원에서 보면 일본은 사실 한국이랑 비교했을 때 좀 많이 좀 뒤처져 있고 그렇다고 해서 뭐 중국에 맡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에는 뭐 글쎄 그렇게 리스크가 좀 적다라고 볼 수 있지만 오히려 이제 그거 외에 뭐 알래스카 뭐 프로젝트에 참여시킨다든지 다른 쪽 반대급부를 좀 많이 요구할 가능성도 좀 있겠네요.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게 이제 주고받기라고 생각하면 특히 안보에 걸린 문제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우려하는 부분을 상당 부분 불식시켜주고 또 그러면 그 우려하는 거를
그거를 덮을 만큼의 어떤 혜택이 가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그런 주고받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이제 지금까지는 환호하고 좋아했지만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협상해 가면서 어떻게 이제 앞으로 나아갈 것인가라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군함 같은 경우는 우리가 빨리 만든다는 것도 뭐 중요하지만 미국은 실전을 계속하는 군대잖아요. 네. 실전을 하는 군대이기 때문에 이 함정이 실제로 여기서 만들어서 어느 정도의 생존성이 있고 어떻게 실전에서 했을 때 자신들이 배가 살아남을 수 있는지 이런 걸 훨씬 더 한국보다 꼼꼼하게 따진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우리가 진짜로 잘 맞출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좀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잘 생각해 나가면서 이제 계획을 짜야 될 것 같습니다. 막상 만들었는데 또 마진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좀 있겠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냐하면 미국에서 만들 때 그 건조 기간이 길게 되는 거는요. 제가 이제 기사도 보고 이렇게 찾아보다 보니까 그 워낙 설계 변경이 어마어마하게 자주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각 군에서 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 문제가 생겼어. 또 딴 작전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이걸 보완해줘. 하면 길이도 길어나고 가판도 두꺼워지고 엔진도 다른 거 들어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 단순히 미국에서 7년 걸린 거 우리가 3년 만들어. 뭐 이런 꼭 그렇게만은 비교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뭐 미국보다는 훨씬 더 기술이 좋기 때문에 또 유연하게 대응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아직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현실적인 허들들은 아직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저런 미국 정치권을 또 잘 설득해서 우리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지 이런 건 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또 그런 문제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으로 들어오는 모든 반도체에 10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제 밝혔거든요. 이제 표면적으로는 미국 내 생산 유도가 분명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중국 반도체 산업을 정조준한 조치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이번 조치가 중국 반도체 산업 전반에 어떤 타격을 줄 수 있을까요? 저는요. 사실은 이 조치만으로는 중국 반도체 산업에 큰 타격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뭐 물론 그런 기사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기 뭐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미 제가 그래서 이렇게 기사를 좀 찾아보고 제가 통계를 좀 보니까 이미 2025년부터 중국은 미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을 상당히 줄여놨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도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만 글로벌 증권사 CLSA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리포트를 냈는데요. 그걸 보면 중국이 큰 타격이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SMIC 같은 경우는 2024년에요. 미국 향 매출이 한 12% 정도 됐고요. 화홍 반도체도 한 9% 정도 됐기 때문에 이것만으로 중국 반도체들이 크게 타격을 받지는 않을 거라는 거고요. 지금 실제로 미국이 이렇게 쪼오는데도 중국 반도체 회사들의 그 레거시 칩, 그러니까 좀 사양이 낮은 칩들의 수출은 점점 늘어나고 있거든요. 다른 나라들로. 그러니까 그 워낙 싸고 하니까 특히 뭐 동남아나 다른데 그 들어가는 가전제품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게 자동차는 너무나 많잖아요. 그런데 싼 칩들이 많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중국이 어떤 레거시 칩을 가지고 어떤 생존의 바탕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는 큰 문제는 없을 거다. 오히려 이제 수출 통제 이런 걸로 이제 최신 HBM이나 이런 걸 못 들어가게 하면서 그리고 뭐 저 반도체 장비나 이런 걸 못 들어가게 하면서 중국이 겪는 어려움이 더 크지 이런 반도체 관세만으로 중국이 크게 어려움을 겪지 않을 거다라는 게 그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오히려 이렇게 해서 중국이 뭐 예를 들자면 여기서 또 다른 수출 통제 들어가고 반도체 장비 들어가고 수출 통제들이 강하게 들어가서 한 5년쯤 지나면 오히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단순히 레거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HBM이나 좀 품질이 높은 반도체들까지 중국의 추격 속도가 오히려 더 빨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도 않을까,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뭐 그렇게 예측하는 뭐 증권사 리포트들도 제가 또 찾아보니까 꽤 있던데 뭐 제가 뭐 전문가가 아니어서는 모르겠지만 톰과 제리의 그 미중 무역 전쟁을 보고 있으면 현재까지는 항상 초기에는 중국이 힘들었지만 결국은 따라잡는 모습을 뭐 AI나 반도체도 그렇고 보여왔잖아요. 저는 이 부분도 반도체 관세 100%란 것도 그 자체만으로 뭐 중국에 뭐 괴멸적인 타격을 주기도 조금 어렵지만 그리고 나중에 오히려 이게 혹시 중국이 더 따라올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나라는 좀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현재 이 미국과 중국 양국은 1차 무역 합의 이후 가까스로 관세 유예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도 인도처럼 보복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라고 이제 뭐 인터뷰하면서 언급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이 중국을 겨냥한 전면적인 무역 전쟁 재개의 신호를 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그거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견제해야 된다는 건
진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렇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임기 중에 전 세계 시장까지 교란시키고 주가가 폭락할 만큼 커다란 중국에 대한 어떤 보복 조치를 할 거냐라는 데 대해서는 약간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뭐 반도체나 러시아에 대해 수입하는 게 아니고요. 사실 러시아 전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미국이 정말 의지를 가지고 해야 했다면 이란이나 러시아의 제재 후에 북한의 제재 후에의 핵심 창구가 어디입니까? 결국 모든 게 돈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중국 은행들이거든요. 그럼 그 은행들을 과거에 제재를 했었어야 됩니다. 근데 끝까지 안 했거든요. 왜냐? 그건 정말 전쟁이거든요. 그리고 그 중국 공상은행이나 농업은행이나 뭐 건설은행이나 이런 데를 제재를 하면 전 세계적으로도 규모가 어마어마한 대형 은행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겁내서 지금까지 미국이 못 해왔고 오히려 관세는 그보다 약간 낮은 등급의 제재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뭐 이렇게 보여주고 뭐 조금 올리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어떤 판을 깨거나 정말 무역 전쟁의 그 긴장감을 최고도로 올리고 시장을 완전히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무너지게 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충돌을 하느냐라고 봤을 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아직은 좀 낮은 게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봤을 때요. 한번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1기 때도 그렇고 한 20% 정도 주가가 떨어졌고 요번에도 한 4월 달에 꽤 많이 떨어졌잖아요. 네. 그런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또 중간에 합의를 해서 다시 올리고 란 걸 봤을 때 만약에 진짜 그 정도 된다면 그냥 20%보다 더 떨어지겠죠. 더 떨어지겠죠. 근데 그 정도의 어떤 걸 할까는 저는 조금 의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뭐 점차 중간 선거가 다가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 전에 뭔가 하려면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지금도 뭔가 이렇게 타이밍이 좀 늦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사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늘 말하는 게요. 이제 벌써 사람들 다 까먹었어요. 옛날에 베네수엘라에 트럼프 대통령이 3월인가 4월인가 제재를 하면서요. 야,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하면 내가 25% 관세 더 때릴 거야. 라고 그때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입하는 나라들 그렇게 조심해. 베네수엘라 원유 제일 많이 수입한 나라 어디야? 중국. 중국 조심해. 그때도 그랬거든요. 그래서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하는 나라한테 2차 관세 부과했나요? 전혀 안 하고요. 진짜 웃긴 걸 말씀드리면요. 그때 그래서 미국이 베네수엘라산 원유 수입을 끊었어요. 마두로 정권에 타격을 가한다고요. 지금요. 베네수엘라 원유 수입 다시 하겠다고 나왔어요. 왜 미국이 그러느냐? 우리가 이렇게 해놓고 2차 관세 때린다고 협박까지 했는데 그 원유 다 중국이 사가더라. 이거 중국만 좋은 일 했네? 그래서 다시 우리가 살게. 지금 이렇게 돼가지고 쉐브론에 원유 이제 라이선스 면허라고 하죠. 그 베네수엘라산 원유를 다시 수입할 수 있는 면허를 다시 부여한다는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쉐브론은 그러면 우리는 니들이 면허 허가만 해주면 이달 안으로 바로 수입 가능해. 라고까지 발표를 했어요. 그런 걸 봤을 때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어떤 2차 관세나 이런 거를 뭐 강하게 한다고 했지만 현실적으로 지금까지 보면 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싫어하는 말 타코라고 있잖아요. 겁쟁이라고. 그러니까 트럼프 always chicken out이죠. 뭐 겁쟁이에 대해서 트럼프는 항상 뒷걸음질 친다고 하지만 2차 관세에 있어서도 이번에 인도에 대해서만 좀 상징적으로 어떤 그 시범 케이스로 한 거지. 네. 뭐 중국에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판을 깰 정도로 아니면 세계 경제가 뭐 정말 들썩일 정도로 하느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저는 개인적으로 뭐 어느 정도는 할 수 있겠지만 크게는 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이 미국과 중국의 통상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최근 EU가 이 중국과 대면 정상회담을 열고 무역 협력 재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유럽이 다시 이 중국과 손을 잡으려고 하는 배경은 무엇일까요? 그 유럽 입장에서는 지금 숨쉴 공간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숨쉴 공간이 어디냐? 바로 중국인데요. 그런데 이거는 EU의 이제 어떤 중국이란 큰 나라를 둔 국가적 국가, 그다음에 어떤 힘과 힘의 대결에서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워낙 일방향으로 하니까 나오는 거고요. EU 입장에서는 너무나 큰 딜레마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전쟁이 있잖아요. 맞아요. 네.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는데 EU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지원하는 가장 큰 나라가 어디냐? 중국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왕이 외교부장이 EU 수장들을 만났을 때 한 얘기가 뭡니까? 우리는 러시아를 지원하지는 않지만 러시아를 패배하게 두지는 않을 거다라고 중국에서 공식적으로 왕이 외교부장이 EU 수장들을 만나서 카야 칼라스나 이런 사람들을 만나서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 말은 뭡니까? 결국 우리는 러시아를 도울 거고 러시아가 절대로 져서는 안 된다라는 걸 명백하게 보여준 거잖아요. 그럼
유럽 입장에서는 어떻겠어요? 원수인데 원수. 저게 가장 친한 친구를 자신들의 우군으로 삼기까지는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압박에 대한 어떤 숨통을 트이는 정도까지는 중국을 활용할 수 있고 중국을 완벽하게 적으로 돌리지는 않겠다고 생각을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중국과 친하게 지낸다?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EU에서는 쉽지 않은 거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휴전을 하더라도 폴란드나 이런 데서는 2027년 되면 러시아랑 전쟁이 붙을 거라고 하고 맞아요. 지금 네. 계속 북유럽 국가들이나 러시아랑 하고 있는 그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들은 중국을 우리가 정식으로 제재하자라고 하고 있는 상황에서 EU가 중국과 완벽한 관계 개선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밀착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는 뭐 쉽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EU가 공동체이긴 한데 이게 여러 나라들의 어떻게 본다면 연합체이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입장이 또 다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렇죠. 뭐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 나라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중국을 제재를 해야 된다 강력하게 그렇게 그렇죠. 주장하는 나라도 있기 때문에 뭐 사실 이런 기사가 나왔다 하더라도 이게 실질적으로 정말 EU가 이 중국과 손을 뭐 대대적으로 잡는다라고 보는 가능성은 좀 낮겠네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EU와 중국이 그 정상회담을 할 때 원래 이틀이었거든요. 근데 하루만 했어요. 하루만 했거든요. 네네. 뭐 시진핑이 좀 그 EU가 중국 은행을 제재했어요. 오히려 EU. 미국보다 더 세게 한 거네요. 예, 그러면. 그건 뭐 근데 뭐 소형 은행입니다만 러시아를 도왔다라는 이유로 중국 은행 소형 은행을 하나 제재하고 그거를 은행은 정말 민감하기 때문에 미국 왕이 외교부장이 EU에 그걸 제재하지 말아라라고 5번인가를 얘기를 했대요. 그렇지만 EU가 이번에 한 거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시진핑 만나고 이런 게 원래 이틀이었는데 하루만으로 줄어든 거고, 그러니까 서로 굉장히 좀 어떻게 생각하면 냉랭한 관계에서 뭐 아직은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앞으로도 상당 기간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하면서 대신 뭐 EU는 제재를 한 다음에 워낙 중국이 그러고 하니까 눈치를 보는 것 같은데 좀 이런 거 보면 EU도 아직 좀 제 생각엔 좀 정신을 덜 차린 것 같은 게 그렇게 은행을 제재하면서 6개월 후에 다시 평가해가지고 안 하면 다시 풀어줄게 이런 식으로 지금 제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정쩡한 거죠. 눈앞에 적을 두고도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는 게 EU라는 게 여기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이 EU의 어떤 정치적 한계, 그다음에 뭐 나토가 굉장히 강한 것 같지만 이 나토의 어떤 안보적 한계도 그런 데서 또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본다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뭐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격이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중국이랑 그 EU랑 사이가 안 좋아지거나 뭐 그런 식으로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 되고 있는 이상은 뭐 EU는 중국에 다가가고 싶어도 다가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고요. 물론 어느 정도 뭐 해빙을 가질 수 있고 그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를 생각하면서 서로 이제 그 디딤돌을 놓아가는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을 수 있지만 뭐 완벽한 관계 개선, 본격적인 관계 개선까지는 아직 좀 먼 길이다라고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 가능성을 공식적으로 언급하면서 이제 3년 넘게 이어진 러우 전쟁의 전환점을 맞을 수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관측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정상회담 정말 러우 전쟁이 휴전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비밀을 제공할까요? 저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는데 해외 언론에서는 이걸 뭐 과거 2차 대전을 했던 얄타 회담처럼 강대국들이 모여 어떤 우크라이나의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오히려 조금 우리 1953년에 한국의 정전협정과 더 비슷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크라이나는 뭐 내부적으로나 어떤 그 정치적 젤렌스키의 정치적으로나 왜냐하면 그 전선을 지키면서 숨진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 가족들이 있잖아요. 아주 강력하게 우리 영토를 다 뺏어 와야 된다는 사람도 있고 할 텐데 그런 사람들 사이에서 우크라이나는 내가 이 휴전을 해야 돼 말아야 돼 정치적으로 결정하기 굉장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차라리 미국이 던져주고 미국이 하면 잘했다 못했다 미국에 화내고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하고 전쟁을 여기서 하는 게 정치적 부담을 오히려 좀 줄일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6.25 때 그랬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정전협정의 당사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형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은 크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바로 전쟁이 끊어질 거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건 정말 전혀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뭐 어떤 두 지도자 간에 특히 뭐 우크라이나의 생각을 뺀 두 지도자 간에 그냥 어떤 담판의
의해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도 있지만 현실적으로 제가 6.25 때와 같다는 거는 우리 6.25도 정전협정을 맺는 데까지 협상이 한 2년 넘게 걸렸어요.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이승만 대통령이 거기를 반대하면서 뭐 방공포로 막 석방해버리고 해서 막 그런 우여곡절이 많았잖아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말이 그렇지 한꺼번에 딱 스탑시킨다고 바로 스탑할 수 있는 게 또 아니고요. 또 이렇게 전선에서 일어난 어떤 국지적인 어떤 문제 때문에 그게 다시 가열돼 가지고 또 다시 붙을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지금 뭐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겨울 전쟁 준비를 하기 위한 준비에 이미 우크라이나는 들어갔다고 발표를 하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보기에도 쉽지는 않고 그리고 여기서 방심하다가는 오히려 더 큰일 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을 다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협상이 중요한 시작이 되고 충돌이 조금 완화되는 상황이 오면 가장 좋고요. 가장 좋은 거고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전쟁이 끝나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도널드 투스크 폴란드 총리가 2027년에 나토 회원국과 러시아 사이의 대규모 무력 충돌을 발생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미 핀란드와 발트 3국, 폴란드 같은 나토 5개 회원국이 러시아의 국경지대에 군비를 대폭 확충하고 지뢰를 매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고 러시아 역시 나토와의 분쟁 가능성이 최신 무기를 비축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 분쟁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분쟁이란 거예요. 제가 뭐 여기 와서도 여러 번 말했는데 우리는 어떤 독점적 권력을 가진 사람의 뇌를 알지 못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조차 우리가 모르는데 그보다 더 독점적인 권력을 갖고 있는 푸틴이라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시진핑이라는 사람이 어떤 판단을 내리고 우리가 여기 주식시장을 보듯이 그나마 주식시장은 돈의 움직임과 어떤 거를 보면서 조금은 논리적으로 우리가 사후적으로라도 해석을 가능하지만 독재자의 머리 아니면 독점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뇌는 우리가 아주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판단을 할지요. 심지어 우리나라도 최근 계엄 사태를 통해서 그런 걸 경험을 했잖아요. 그건 독점적인 권력이 아닌데도 그렇습니다. 어떤 권력자들이 어떤 판단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는데요. 그렇지만 푸틴 대통령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때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의 예상을 다 뛰어넘는 침공이었고 당시에도 뭐 그 본인들은 일주일 만에 그 우크라이나를 점령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3년이 왔지만 처음에는 자신이 밀리는 듯 했지만 이제는 오히려 자신이 칼자루를 잡았다고 생각하고 휴전협정의 가장 중요한 건 푸틴이 어떻게 내가 정치적으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냐를 보여주는 게 가장 중요할 거예요. 본인에게는요. 그래야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권력을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공고화된 권력을 누군가가 갖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중에 어떤 판단을 하게 될까? 저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주 사소한 충돌, 한번 겁 좀 줘볼까? 라는 것만으로도 충돌이 벌어지고 그로 인해서 뭐 이게 확전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그 충돌 자체가 벌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충분히 가능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는 전 세계의 모든 제재를 합친 것보다 러시아에 있는 제재가 많거든요. 그리고 러시아의 고등경제대학이라고 러시아의 명문대가 있는데요. 그 대학은 러시아가 개방하면서 우리도 자본주의를 알아야 된다라고 해서 경제를 알기 위해서 만들어진 대학입니다. 이 대학에서 최근 개설한 과정이요. 제재 회피 석사 과정을 만들었어요. 이 사람들이 우리에 대한 제재는 이란에 대한 제재가 40년 간 것처럼 우리에 대한 제재도 40년 갈 수 있다라는 걸 베이스에 깔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 경제를 유지할까를 연구하는 거예요. 이거는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변해가고 있다는 거고 앞으로 세상이 쉽게 그렇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러시아가 점점 세상과 멀어지면 멀어지고 독자적인 시스템과 독자적인 공급망을 갖출수록 어떤 충돌이 있을 때 자신들이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서방과 충돌해도 뭐 핵무기만 안 쓰는 이상은 크게 밀릴 리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들을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스트롱맨이라는 정치인들이 생각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그거는 정말 알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간에 그 미국에서 이 나토국을 대상으로 해서 2035년까지 국방비 GDP 5%까지 늘려라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아무튼 간에 이 러우 전쟁과 이 미국의 마가 정책이 결과적으로는 이 독일의 재무장의 빌미를 제공했다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사실 독일은
1, 2차 세계대전 전범 국가여가지고 네. 사실상 이제 군사를 늘린다든지 아무튼 그런 전력을 보강하는 그런 자체를 아예 신경 안 썼잖아요. 근데 지금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다시 이제 독일이 좀 뭐 국방비에 돈을 좀 많이 쓰고 전력을 보강해서 좀 무서운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이제 뭐 그 이미 2차 대전 끝난 지가 거의 뭐 80년이 넘었고요. 그리고 그 유럽의 최대 경제 강국이 그 나토라는 집단 방위에 있어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됐잖아요. 쓰라고 지금 부추기고 있죠. 네.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은 뭐 그렇게 따지면 미국은 2차 대전 끝나고 일본을 어떤 농업 국가로 만들어 버리려고 했는데 중국에서 공산혁명이 일어나고 한국에서 6.25 사변이 일어나고 하면서 전략을 수정해서 일본이라는 산업 국가를 미국이 키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산업 국가를 뭐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미국이 사실 키운 나라라면 미국의 필요에 의해서 그리고 미국이 나만의 힘으로는 안보를 지키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 도달했다라는 미국의 결론이 생긴다면 그러면 이제 또 다른 베이스 캠프를 또 만들어가는 건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독일과 영국이 방위 관련해 가지고 어떤 협정을 체결하는 그런 아주 상징적인 일이 있었는데요. 그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는 이제 우리가 2차 대전 이후의 세계 질서 그러니까 유엔으로 대표되는 세계 질서가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후에 어떤 다시 열강 체제로 분화되고 그 아래에서 이제 다시 독일이나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좀 앞으로 좀 시간이 지나면 일본도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세계적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지 않은가라고 생각하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정말 경각심을 가져야 되죠.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단순히 뭐 우리 아이들의 그다음에 젊은이들의 국방 근무 기간을 얼마 할 것인가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한국이 어떻게 살아남아야 되고 우리의 안보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가에 대한 국가 전체적인 진지한 고민이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이제 가져야 될 때가 된 거죠. 관련된 질문은 좀 추가적으로 드려본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러시아뿐만 아니라 러시아산 석유를 수입하는 인도의 25% 추가 관세를 이제 부과하면서 2차 제재 수위를 높였는데 이 조치는 이 미러 외교와 별개로 유지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기도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액션은 좀 정말 실제로 그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뭐 인도라든지 그 대상 국가들 어떻게 보면 중립국이라고 하겠죠. 그런 쪽에 정말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건 뭐 시범 케이스라고 보고요. 만약에 중국에 다시 또 여기 25%를 매긴다고 하면 그건 또 본인들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이게 저는 생각보다는 25%가 높지 않다고 말씀드리냐면요. 원래 이게 미 상원 하원에서 러시아산 원유를 사는 제3의 국가들, 그러니까 그런 국가들의 2차 제재를 할 때 미 상하원에서 초당적으로 법안을 마련할 때 관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몰라요. 당시에 500%를 매기겠다고 500%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진짜 징벌적으로 매기겠다고 한 겁니다. 이 정도 매겨야 효과가 있다. 예, 그 정도 매겨야 러시아 애들도 쫄고 다른 나라도 쫀다라고 해서 그 린지 그레이엄 상원 의원이라고 그 공화당의 상원 의원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상원 의원입니다. 그 사람들이 상원에서 그 법안을 거의 다 만들어서 민주당도 동의하고 해서 만들어가지고 그 법안을 내려고 했어요. 그때 백악관에서 전화를 합니다. 제재는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놔뒀으면 좋겠다. 대통령이 할 수 있게 법안을 만들 때 대통령이 결정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한 거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트럼프나 뭐 이런 사람들이 말한 게 뭐냐? 100%를 부과하겠다 그랬습니다. 500에서 100으로 내려온 것도 적잖아요. 그래도 그 정도면 어마어마한데 실제로 시범 케이스로 때린 인도의 25%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또 그 제가 말씀드리지만 트럼프는 판을 깨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게 또 어느 정도 드러나는 거고요. 그걸로 인해서 금융시장이나 자신이 주가를 올렸다라는 어떤 자신이 자랑할 수 있는 것에 어떤 해가 가지는 거를 극도로 피한다라는 게 저는 여기서도 드러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럼 이 25%를 다른 나라에 매겼을 때는 저는 뭐 이게 어마어마하게 극단적인 처음에 이제 중국에 대해서 막 100몇십 %까지 갔을 때 145%까지 갔나요? 그때 같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상황도 어떤 최소화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예전과 달리 유가가 많이 낮아졌습니다. 60달러 때 중반이고요. 네. 관세 부담이 또 과거처럼 또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런 보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우리가 이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 잘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이걸로 인해 가지고 각 나라들이 막 러시아와 완전히 관계를 끊을까? 이건 저는 조금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그렇다고 또 다 관세를 부과할까? 또 의문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될지 그리고 물론 뭐 트럼프 대통령은 워낙 그 자신의 본능에 의존해서 이걸 하는 사람이니까
정말 푸틴 안 되겠다. 이번에 뭐 알래스카에서 협상한다고 난 다음에도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강하게 나갈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뭐 한 이 정도 선에서 어떻게 좀 타협하는 선으로 가거나 아니면 좀 시범 케이스를 몇 개 더 잡는 선에서 좀 어떤 해결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뭐 정리를 해보면은 좀 강하게 나가는 오히려 이제 그런 국가들한테는 세게 못하고 좀 순순히 말을 잘 듣는 국가들을 어떻게 본다면 최대한 좀 활용을 해서 미국의 부를 축적시킨다 좀 그런 전략이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뭐 안타깝게도 좀 그런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관세 부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나라를 따져보면 한국이 가장 많이 늘어난 축에 속한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일본보다도 더. 왜냐하면 일본은 기존에 한 2.5% 관세를 부과받고 있었고 한국은 FTA로 제로 수준이었고요. 미국이 FTA를 맺은 나라에게 관세를 부과한 것 중에는 한국이 또 가장 높은 수준이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생각한다면 그 동맹이고 미국의 말을 잘 들어온 나라들한테 트럼프 대통령이 오히려 좀 협상의 레버리지를 또 본인 그게 더 크니까요. 또 그래서 좀 안타깝지만 좀 그런 면이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비판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한미군 얘기 좀 해보겠는데 지난 6월 말 워싱턴 포스트 등 미국 일부 언론은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이 검토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어요. 당시에는 뭐 재정 절감과 글로벌 병력 재배치 논의가 맞물려서 한반도에서 일부 병력을 뺄 수 있다. 이런 전망도 나왔는데 근데 최근에는 미 국방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없다라고 선을 긋기도 했고 오히려 한미연합훈련 확대와 전략자산 순환 배치 강화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 방향이 바뀌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요? 저는요. 당시 요거 있을 때 달란트 투자 나왔어도 한번 그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트럼프 대통령 1기 때 언론사 특파원으로 미국에 한 4년간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때 되면 미국은 한국과 어떤 중요한 뭔가가 있을 때 평소에 제가 아무리 이메일을 보내도 답도 안 하던 고위 관료들이 맞아요. 네. 먼저 보내는 때가 있습니다. 너 혹시 뭐 궁금한 거 없니? 이렇게. 그리고 뭐 인터뷰 필요하지 않니? 저는 그때 또 요 말씀을 드렸는데 그 월스트리트 저널이나 이런 데서 요런 기사를 그 타이밍에 쓰는 거는요. 미국 정부의 필요에 의해서 썼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충분히 제가 느낀 미국이라면 충분히 그런 식으로 활용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뒤에 이제 감축 계획이 없다라고 한 건 이건 뭐 공식적인 거고 그렇지만 물밑에서 이런 게 있으니 너희들 어떻게 할래? 라는 걸 한번 저는 보여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4,500명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하고요. 실제로 이제 그런 모습이 어떻게 이제 그 워딩들로 나타나느냐 보면 물론 그 미국 방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 감축 계획은 없다라고 했고 미국의 국방수권법이나 이런 데도 28,500명 해야 되고 바뀔 때 바꾸는데 예산을 쓰면 왜 이게 바꾸는 게 우리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지를 증명해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부대 조건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런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요. 최근에 며칠 전에 지난 8일입니다. 그러니까 한미동맹 현대화와 주한미군 숫자 조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주한미군 사령관이 숫자에 대한 논의가 아니라 역량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양이 그렇게 중요하냐. 그냥 양이 숫자가 아니다. 진짜 질이 중요한 거야. 라고 이제 주한미군 사령관도 뭐 어떻게 생각하면 이게 굉장히 원론적인 말이긴 합니다만 그렇게 말을 할 정도가 한국 기자들 앞에서 이게 얼마나 민감한 문제인지 한국에서 정치적으로도 민감한 문제인지 알만한 주한미군 사령관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 그 물밑에서는 주한미군을 어떻게 활용하고 해야 되는지를 이건 아주 오래된 얘기입니다만 또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서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국의 세계 전략에 따라서 주한미군도 운용돼야 된다라는 걸 점점 명확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한 미국의 세계 전략은 당연히 중국에 대한 압박 전략과 미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미국도 이제 한정돼 있으니까요. 이 미군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세계 전략에 맞춰 나가는지를 생각하는 데 대해서 더 이제 미국이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라는 취지로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단순히 이게 병력이 늘고 축소되고 그런 문제를 떠나서 이게 대중국 압박 차원에서 결과적으로는
이 주한미군뿐만 아니라 이 미군 전 세계 곳곳에 퍼져 있는 미군 기지 그런 간의 드라마틱한 변화 이런 것들이 차츰차츰 진행이 될 것이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의 주한미군도 좀 속성도 결정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뭐 더 민감하게 또 따져보면 대만에서 어떤 일이 났을 때 거기 병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주한미군을 빼서 보내고 그러면 주한미군을 빼서 보낼 때 한국에서 뭐라고 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모든 걸 이제 협의해 나가겠다는 거죠. 그 대중 압박에 한국도 동참하라. 요 그 단순히 숫자 문제가 아니고요. 그런 것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 후보 시절에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를 공약으로 내건 바 있습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 역시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자권 전환을 목표로 추진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좀 가시화된다라고 한다면은 이 미국에서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주한미군에 받을 영향 이런 건 어떻게 있을까요? 전시작전 통제권 환수에 대한 얘기는 아주 오래된 얘기고요. 뭐 우리가 계속 그 진보 정권에서는 환수해야 된다, 보수 정권에서는 시간을 두자 뭐 이런 식으로 정권에 따라서 좀 바뀌기도 합니다. 이념적 성향에 따라서도 다르고 이게 근데요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아주 현실적으로 돈을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요. 주한미군이 한국에 있는 게 우리가 돈으로 도움이 될까요? 없는 게 돈으로 도움이 될까요? 저는 주둔하고 있는 게 경제적으로는 훨씬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념을 따져놓고 득실로만 생각을 해봤을 때요. 그러면 전시작전권을 환수했을 때 돈으로 따지면 어떨까요? 제 생각에는 뭐 이건 뭐 모두가 거의 동의하겠지만 이 전시작전권을 환수할 때 드는 돈은 아마 한국이 더 많이 부담을 해야 될 겁니다. 왜냐 창고에 더 많은 무기를 쌓아놔야 하고요. 그리고 미국과 더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갖춰야 될 것들이 훨씬 많아지죠. 안 그러면 미국의 무기로 우리가 퉁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는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의 뜻은 우리가 전시작전권 환수라는 말의 뜻은 우리가 국방비를 얼마나 낼 것이며 우리 국방을 우리가 어떤 식으로 책임질 것인가에 대한 아주 단계적인 긴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단순히 이 시점만을 말하는 게 아니거든요. 시간상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완료됐을 때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2014년도에 서로 그렇게 합의가 되어 있습니다. 2014년도에 할 때도 조건 기반 접근 방식이라고 하는 건데요. 군의 핵심 방어 능력 확보와 안보 환경이 안정될 경우에 그 환수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전투 수행 능력 정보 지휘 통제 역량 같은 실질적인 준비 수준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건데 이 준비 수준을 한국은 다 되어 있다. 미국은 아직 안 된 것 같다라고 뭐 말할 것 같은데 실제로 뭐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계속 전시작전권 가져가세요. 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 한국이 돈을 더 많이 쓰니까요. 그렇지만 미군 수뇌부의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금방 말하겠지만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도요. 전시작전 통제권 같은 경우도 이분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상황을 더 안전하게 만든다면 변화를 향해 움직이는 일을 주저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한 말이 자신들의 속내가 나옵니다. 전작권 전환을 빠르게 앞당기기 위해 지름길을 택한다면 한반도 전력의 준비 태세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라고 말하거든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군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한국군은 아직 준비가 덜 됐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건 오히려 사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좀 돈은 덜 쓰는 겁니다.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요. 미군들이 군인들의 입장으로 봤을 때 한국군은 아직 조금 실전 경험도 적고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군 복무 기간도 줄어들고 하면서 숙련도도 낮아지고 이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좀 적다고 생각하는 거고 사실은 반대한다는 말을 좀 우아하게 한 거죠. 우아하게 한 거라서 미국의 입장은 그럴 겁니다. 돈으로 봤을 때는 뭐 가져가세요. 우리한테 더 이득입니다. 그렇지만 한국군의 역량이 진짜 그 정도로 됐는지에 대해서는 미국은 약간은 아직 의문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서 이 미국의 이 전략 자산 재배치 관점에서 한반도의 뭐 주한미군 뭐 병력을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고 아무튼 간에 이 대중 압박을 위해서는 결과적으로 미군한테 자율성이 있어야 될 것 같긴 하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전자권을 가져가 버리면은 사실 유사시에 뭐 대한 전쟁이 발생했을 때 미국이 지원 갔을 때 주한미군은 자유롭게 뺄 수도 없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 또 주한미군이라든지 그런 미국의 국방부의 입장에서는 잘 안 넘겨주려고 할 것 같기도 한데 이거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래서 그 트럼프 일기 때 뭐 싱크탱크의 되게 유명한 분한테 실제로 그런 질문을 한번 사석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전자권을 가져가면 그런 문제도 있을 거고 미국이 더 불편하지 않을까요? 라고 하니까 실제로 전쟁이 만약에 그런 상황까지 난다면요. 미국이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무조건 참전해라.
실제로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 상황에서 전투가 지금 치열한 중국과 대만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고 모든 가용 병력을 넣어야 되는데 한국에서 반대한다고 그 병력 안 빼겠어요? 어차피 한미 방위 조약 뭐 체결돼 있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뭐 그런 불편한 부분도 있고 뭐 하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제가 그 전에 주한미군 사령관들도 몇 분 인터뷰를 해보고 한 적이 있는데 대부분은 전작권 전환을 하는 것 자체는 뭐 당연히 미래에 언젠가는 해야 되겠지만 한국이 아직은 받을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았다라는 게 몇 년 전까지도 그런 말씀을 공통적으로 하는 걸 봐서 이건 어떤 정치적 문제가 아니라 한국군에 대한 미군들이 한국군을 보는 평가에 대해 있어서는 조금은 한국이 홀로 서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뭐 우리가 단순히 북한만을 상대로 한다면 그렇겠지만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면 6.25 때와 같은 지금 또 러시아도 있고 중국도 있고 이런 상황을 다 생각을 해봤을 때 과연 한국이 할 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가지는 것 같긴 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주셨는데 끝으로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뭐 관세 문제를 저희가 지금까지 저도 뭐 단란 투자에 나오면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했는데요. 이제 관세의 문제의 막은 좀 어느 정도 내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 관세의 막이 내려가면 그 다음에 어떤 트럼프 대통령은 절대 이 관세의 막이 내려갔다고 이걸로 끝내지 않을 거거든요. 이 관세를 어떤 그 근거를 잡아서라도 뭐든지 다른 걸로 또 다른 관세를 매기거나 또 다른 수출 통제나 제재의 시대로 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4년에 한 1막이 어느 정도 내려가게 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어떤 것이 내려올까? 저는 개인적으로 수출 통제와 제재의 시대. 그리고 이제 관세는 융단 폭격이었다면 이제 다시 이제 지휘부나 필요한 거를 타격하는 어떤 그런 정밀 타격의 시대가 다시 또 올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제 또 첨단 제품들, 우리 주력 상품들이 다 거기에 걸려가고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좀 더 조심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이 좀 기업들도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해놓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관세 협상이 마무리가 된 지금 1라운드는 끝난 것 같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하지만 2라운드, 3라운드는 더 큰 게 또 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열강 약간 제국주의로 가는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정말 이 상황에서 리스크를 잘 파악하고 기회를 잘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투자 시대도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조희준 대표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